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사방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예, 이 사방공학은 근데 산림기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산림공학으로 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일부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사방공사. 사방이라는 것은 유역에서 토사의 생산과 유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사방이라고 그런다. 모래가 유출된다든가 그것을 토사를 어떻게 해요? 또 생산할 목적이 있죠. 그죠? 네, 어떠한 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흘러간다 하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모래 채취를 한다든가 하는 또는 그것이 계속 흘러내렸을 때의 사고, 그죠? 재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공사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산이라는 것은 산지의 그 가속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의 해를 방지하고 경감하는 목적으로 하는 황폐 산지를 복구, 그죠? 정비하면서 산지의 보존을 통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치산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못은 재해 방제가 목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방의 내용으로 보시면 사방은 주로 토목적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식생적 또는 조림적 방법에 이들 두 가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토목적 방법하고 식생 또는 조림적 방법, 두 가지로 조합하여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표면 침식 붕괴 산사태 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땅 밀림 등에 의한 국토 훼손의 예방을 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류나 야계, 계류는 이제 도랑,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 곳이죠. 야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없다가 어느 뭐 때 그냥 유속이 빠른 속도로 그 물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야계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계는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건다 어떠한 비가 온다든가 큰 비가 온다든가 이때만 물이 생겨가지고 아주 물매를 가진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비사라든가 해안사의 침식을 방지한다. 계속 어떻게 해요? 모래는 흘러내려가고 해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침식을 방지하는 데 있다. 기타 이제 낙석이라든가 눈사태 등으로 산지에 일어나기 쉬운 재해를 방지하고 각종 훼손지의 비탈면을 복구하는 녹화를 한다. 어떠한 명분, 훼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를 훼손하는 것, 어떤 건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훼손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만일에 전에는 임야가 이렇게 돼 있었다 하면은 임지가 이만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의 훼손이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비탈면이나 복구라든가 녹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방 공사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죠. 토양 침식이나 침전에 의해서 공해 방지, 사업 효과로 보시 시작하면은 산림 녹화라는 임업적 효과 이외에도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 복지, 국민 복지 생활의 안전을 이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접적 효과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 효과가 있는데 뭐 산지침에 의한 토사 유출 방지, 그 다음에 산복의 붕괴라든가 계안의 침식 방지라든가 산간의 고정적이 땅 밀림 방지라든가 이러한 쭉 것이 있고, 제일 그 밑에 보면은 탄강의
그 투수의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 보존의 역할을 한 것이 이게 이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면은 용수 보존이라든가 하천의 공작물 보호라든가 경지의 택지 조성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복구 및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효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방 4대 기능으로 보신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재방지 기능이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자원 함양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 보존이라든가 정책상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는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산림의 지표 피복하여서 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근개가 그 산림 토양에 긴박하게 지면을 균열을 방지함으로써 산지의 붕괴가죠. 그러니까는 저기 근개,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돼 있다? 나무의 뿌리가 지금 이 산림 토양을 안고 있죠. 예, 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더라도 산사태라든가 토사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시작하면 인목지보다는 무인목지가 붕괴가 2배 정도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붕괴 위력이 그만큼 없고, 인목지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2배 정도 그렇게 붕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간 토사 유출량은 100헥타르당 임지 같은 경우는 100세제곱미터, 그다음 항폐지는 5천에서 15,000세제곱미터, 붕괴지 같은 경우는 5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유출량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이것도 지금 자주 출제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자원 함량 기능 같은 경우는 임지에 낙엽하고 부식에 쌓여 있어 가지고 지하의 침투를 좋게 하여 가지고 지하에 조류의 물이 서서히 유출돼 가지고 댐이라든가 저수 효과를 비롯한 녹지댐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목이 있다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잎이 떨어져 있는 두께가 있죠. 그죠? 예. 뭐 초지가 가을이 돼서 낙엽이 돼서 쓰러지는 것부터 남아있는 잔여물, 우리 대치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빗물이 들었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바로 흘려서 내려가지만은 이게 부산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앉게 되기 때문에 녹색댐 기능을 한다. 예, 녹색댐 기능을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시간당 평균 침투 같은 경우는 두께가 부식층을 가진 산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25에서 500mm 정도를 어떻게 한다? 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낙엽이 없을 때는 항폐지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에서 40mm 정도까지밖에는 안고 있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환경 보존의 기능 같은 경우는 산림을 조성할 때 또는 유지 개량해 가지고 주민 보건 수양이라든가 생활환경의 보존을 도모하는 그러한 요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상 기능으로 보면은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산업의 사방 사업에 국민 경제나 농촌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모래 채취를 한다든가 또는 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방 사업의 구분으로 보신다 하면은 산지 사방, 그죠? 지금 그 다음에 해안 사방, 그 다음에 야계 사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지는 산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고 해안은 모래 언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안 쪽이겠죠. 그 다음에 야계 사방,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방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어떠한 물이 안 내리다가 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디에요? 야계 사방 같은 경우는 동네 입구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요즘은 다 이제 보수가 되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안전성을 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우 사방 같은 경우는 물의 순환,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물이 시간적, 공간적 분포의 변화의 상태로 수문이 하는데 그 물의 순환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림이 주어져 있고, 수문은 뭐였어요?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물 순영의 그 모형도를 보시자면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패인 곳에서는 물이 고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계류의 흐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땅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해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우의 특성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홍수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일일 80mm 이상의 시우량이 시우량 이상이고, 시우량은 30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그 홍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사태 및 그 홍수에 했을 때는 연속해서 200mm가 한꺼번에 시간하고 관계없이 200mm가 계속 쏟아져 부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우 강도는 단위 시간당 내리는 강우량의 척도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강우가 계속되는 시간이죠, 그죠? 예. 시간과 길이.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만일에 5일째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지속되는 강우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지금 그러한 형태죠. 예. 며칠째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우 시간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추측량이 일일로 해서는 80mm 이상이 와버렸다든가, 그럼 5일 축적한다고 하면은 뭐 한 400mm 정도 내렸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붕괴 위험이라든가, 또 지역이 넓은 지역으로 쏟아진다고 하면 홍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우리 강수를 어떻게 이제 산정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산출산정법 같은 경우는 유지 내에서 평균 강수량을 산정해 가지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유역 내에서 관측한 지점의 강수량을 산출 평균으로 해 가지고 강우량을 얻는 방법이다 해서 PM은 N분의 P1 플러스 P 플러스 하는데, PM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 강우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시자면 P1, P2 그래서 횟수를 보시면 유역의 그 각 관계 관측하는 기록량은 강우량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N은 이제 유역의 그 내 관측 점수를 합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n분의 이제 1의 그 시그마 그 i는 1이고 그 다음에 m의 횟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전체에다가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m i는 1이고 그 다음에 n에 대한 횟수 적으신 다음에 pi를 곱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산출 평균량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꼭 외우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세네 피세네 법칙 같은 거, 우량계의 그 불균등한 분포되는 경우에는 전 유역의 면적에 대해서 각 그 관측점에서 재배 면적 비를 가중자로 해가지고 이를 갖다가 각 우량치로 합한 것을 이후에 이 값을 전용 면적으로 나눔으로써 이제 평균 강우량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 PM은 해가지고 A에서 쭉 AN까지는 이제 관측 지점의 면적이죠, 그죠? 예, 그것 분해 그 A에다가 이제 P 유역 내에서 이제 관측하는 비율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우리가 어떤 토양 계산할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 지점에서 이제 그 평판이 틀려졌었잖아요. 거기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지점에 대한
강수량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공식은 좀 외워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우선법 해가지고 지도상의 관측 지점에 이추하고 강우량을 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등우선 그리고 등우선 간의 면적을 부적기로 측정한 다음에 유역 면적에 대한 강우선의 면적 비를 해당 등우선 간격으로 평균 강우량에 곱해가지고 이를 전부로 더한 것을 갖다 강우량에 대한 평균 강우량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등고선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등고선에 따라서 뭐 어떤 9mm 내리는 점이 있고, 10mm 내리는 점이 있고 20mm 내리는 그런 등고선 위치 또는 30mm 내리는 등고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우량의 평균 강우량은 이제 각 그 등우선 간의 면적, 그다음에 우리 전체 그 n 구분되는 면적 간의 수를 이제 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을 좀 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아니죠. 산림에 이제 그 이수 실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산림 유역에서 강수량 기타 이제 기상 요건과 그 유역구로부터 이제 유출량을 관측함으로써 물의 순환 과정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출에 미치는 그 산림에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을 얻을 수 있는 양수회의를 설치해 가지고 야외에서는 실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 있는데, 그 양수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그 치수라든가 뭐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물에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천이라든가 수로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해서 야외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복 같은 경우는 일개 유역의 산림 벌채 전후에서 모든 수문량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행법은 임상의 다른 2곳 이상의 유역을 관측 시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 대저유역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임상 동등한 2개 이상의 유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측 기간에 유출량을 구해 가지고 다음에 대저 후에 산림에 벌채하고 후기에 관측 기간에 유출량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채를 했을 때 얼마만큼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관측을 대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벌채한 후에 대해서 유출량 변동을 또 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대조유역법이다라고 해서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수문에 관한 용어 해가지고 증발산 하면은 이제 증발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호수나 저수지 및 지면으로부터 수분이 어떻게 해요? 증발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식물의 인면으로부터 수분 증산하는 것을 총칭한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있는 것도, 그죠? 도량에 물이 있고, 우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어떻게 해요? 전부 이제 이렇게 전부는 아니고 증발을 할 때 생기는 양을 갖다 우리가 증발산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인면이라든가 줄기에 묻어가지고 증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증발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이것들 용어, 특히 용어에 대한 것은 제가 루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 만일에 이게 우리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비수량 증발산 중에서 식물로 피복된 지면으로부터 증발량과
산 양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나무가 피복되어 있는 데에서 날아가는 수분 양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실량 같은 경우는 소실 수량 같은 경우는 산림역의 수문을 비교한 장기간 관측치에 의해 강수량과 율추장을 제한 소비 수량을 구하는데 이 소비량의 증산량과 같은 일컫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관 차단 우량 같은 경우는 강수의 일부에 식물잎과 가지에 부착되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증발되어 결국은 어디에 임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관은 뭐예요? 수관은 식물 얘기할 때 우리가 교목을 얘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그랬다? 수관폭이라고 했죠. 수관에 의해서 차단된 강우량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잎내 강우량 같은 경우는 나무의 수관에 따라서 흘러내리는 수관유의 하우량이라는 얘기죠. 나무 수관을 통과해 가지고 통과하는 수관 통과 우량 또는 수관 관내에서 떨어지는 수관의 그 적화 우량을 총칭해서 얘기한다. 비가 왔는데 얼마 가서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양이 있죠. 그죠? 비가 왔을 때 식물 잎에 이렇게 묻었다가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물방울이 맺어가지고 떨어지는 양, 이후에 떨어지는 양까지 총칭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차단, 그 다음에 무적 포착, 이것은 안개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산림에 의해서 포착되는 일컬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침투, 이것은 이제 물이 어떻게 토지의 표면으로부터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러한 것을 토층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이제 투수라고 하는데 이걸 침투라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침투능 같은 경우는 어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토양면을 통과해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의 일컫는 말로도 1시간에 몇 밀리라고 하는데, 이를 측량기구는 다음과 같다 해서 간수 침투계, 그 다음에 살수 침투계, 유형 침투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부의 그 외부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로서 땅에 받고 실험하는 도구고, 그 다음 노즐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해 가지고 살수를 했을 때 저기 뭐 하는데, 우리 살수형 해 가지고 우리 간수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예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라는 얘기였죠.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는 것을 살수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줘가지고 흙에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유수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금속의 틀 상자 아래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침투력을 측정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뭐 단어 그대로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 임의에 제한된 공간에 물을 존재하는 현상 또는 그 물량을 일으킬 때 조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서 이제 수류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 것을 수류라고 하는데,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수면을 물매의 수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로 바닥에 흐르는 것을 유로 물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류가 일어나는 두 지점의 높이 차를 낙차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류의 유적이라든가 유속은 흐르는 방향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흐름을 정유의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것을 부정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정류,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부정류라고 그러고, 정류는 다시 수류의 어느 단면에서 유적이나 유석의 흐름의 방향을 갖춘 것을 갖다 등류라고 그러고, 그죠? 단면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을 부등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수면 물매,
그 다음에 유로물매, 그 다음에 낙차 유적, 그 다음에 정류, 부정류, 그 다음에 등류, 부등류까지 단어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변의 경치, 유변과 경신 같은 경우는 횡단면에, 수로의 횡단면에 있어서 물에 접촉되는 수로 주변의 길이를 윤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적의 그 윤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심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심은 알로, 예, 알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수의 반지름, 경심은 또는 이제 동수 지름 반지름이라고 하고, 자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심에 비하여 수면의 넓이가 매우 넓을 경우에는 윤변과 수변의 넓이가 거의 같이 보아야 하고, 유적의 수면은 넓이에 나누었을 때 경심은 수로의 평균 추심으로 해야 평균 추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가서 인계유소, 이것은 이제 그 물이 내리는 것이 흘러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유속에서 한계보다는 작으며 물 입자를 관측에 나란히 층상을 이루고 질서에 흐른다. 이때 흐르는 층류를 하고 유속이 어떤 한계보다도 크면은 물의 입자는 상하 좌우에 불규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공간이 좁는다 하면은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하 좌우로 불규칙하게 흐르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흐르는 것을 이제 난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측류와 난류에 변화할 때는 유속이 일컫는 말로서 계상에 침식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유속이다 하고,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날 경우에는 난리의 유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정물매, 물이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계곡이라고 할지라도 흘러낼 수 있죠. 여기에는 유수의 상류로부터 운반되는 그 큰 돌은 침식을 시키고, 예,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가고 있을 때 이게 큰 돌이 있다고 하면은 자꾸 뭐 하면 침식된다는 얘기, 이것이 이제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대신에 작은 돌은 어떻게 한다? 하류로 자꾸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상 재료의 그 재배열 시작돼 가지고 성력은 이제 교대에 있어서는 쇠굴이라든가 침전에 평상을 유지하고 종단 형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계상의 물매를 보정 물매라고 하고 자연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큰 돌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가리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모래는 계속 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뭐죠? 이건 시험에서도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산림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하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감세용 정수정 해가지고 감소형 정수정 해가지고 하천 수위에 측정하기 위한 계기로 수유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유계는 가장 이제 사용이 많이 된 것이 이제 부표가 기록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위에 따라서 기록지의 수위를 기록하는 부표식 수위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표식 수위계는 부표가 유수로 인해서 물의 그 찰랑거림에 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기구에 일컫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물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느냐를 했을 때 여기에 부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이 물에 내려가는 속도만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수 소력계 같은 경우는 상하에 있는 토사를 어떻게 한다? 움직이게 하는 힘을 유로의 밑면에서 작용해서 소유력, 그러니까 전단 응력으로서 소유력을 1개 이상으로 되면은 토사의 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번에는 이제 물이 내려가는 이 밑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모래의 그 움직임을 체크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 물매의 편육 물매가를 보면
만수일일 때는 유수의 소력을 해서 최대가 됨으로써 안정물매가 최소가 되는, 그래서 사력의 결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물매. 그 다음에 평행물례라고, 이것을 평행물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력이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있을 때는 유수의 그 소류력이 최소가 되어 가지고 안정물매 최대가 되는 물매로 편물매라고도 하는데, 하천 사방공사에서 편물매는 계량의 평물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편물례를, 물매를, 아니, 평류물매를 갖다 평형물례로 이렇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방공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래가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하고 유속은 물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재는 거란 얘기였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평균 유속이라는 것은 V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흐름의 지각에 자르는 횡단의 면적을 통솔해서 유적을 갖다가 우리는 A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유적에 통과하는 물량 용량을 갖다가 우리는 Q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유속, 그 다음에 유적, 그 다음에 용량, 유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지금 물에 흐르는 거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이걸 보겠죠. 그 다음에 유속 측량에서는 이제 부표 수면의 그 부표에서 이중 부표 또는 봉부표를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속계에서는 플러리스 유속계하고 그 다음에 앨리스 유속계 두 개, 그 다음에 광적 유속계 이런 것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적 측정 같은 것은 어떻게 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한다? 하천 구간에 이게 투입을 해가지고 상단에서 흘러내려 보내면 하단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화학적 측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에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은 하천에 내려오는 시간이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유속 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처지에 의한 것은 V는 이제 C의 루트 R에 I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속도, 그죠? 예, 속도에다가 유속 계수,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경심하고, 그 다음에 수로의 물매의 그 경우인데 이제 이것이 2%라는 얘기죠. 대부분 보면은 2%로 하는데 좀 이거가 거의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2%는 우리 그 책에 다두었듯이 0.02가 되는 것이죠. 0.2에 해당되는 것은 20%가 되는 거죠. 예, 20%. 그래서 이 지점이 조금 많이 틀리고 오신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진의 구공식에서 그 한표 계류의 약의 사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는 쭉 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 분의 R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래 루트 R, I를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0.0001호에 대한 거, 그 다음 베타는 0이 이제 0점에 5개인가요? 예, 4, 5에 대한 것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종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바른 수로에서 대표질한 것처럼 판자지수가 있는 거니까 잘 내리는 것이게 되는 것이고, 그 5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갈이 이제 불규칙해 해가지고 좀 물 내리는 데 있어서 저항력이 있다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진의 그 신공식에 의한 거 보신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V는 그 1 플러스 n 횟수라고 그랬죠. 우리 n은 대부분 보면 이제 몇 회의 횟수였고, 분의 루트 r은 뭐였어요? 경심을 얘기했었고, 그죠?
I는 이제 그 수로의 물매를 얘기했었죠. 거기에다가 공식에 이제 87 분모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도 뭐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는 좀 참조해 가지고 외우시는 걸로 하는데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커터에 의한 공식법이죠. 예, 커터에 의한 것 등류의 유속 계산에서 편리하지만은 부등류나 부정류 같은 경우는 해석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닝의 공식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곤란함으로 어떻게 한다? 부등류나 부정류 같은 경우는 매닝에 의한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V는 자 n분의 1에 해당되고 여기에 R에 3분의 2승이죠, 그죠? 예. R에 3분의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I에 또 2분의 1승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닝의 공식, 예, 매닝 공식을 지금 제가 썼네요, 그죠? 네, 매닝 공식이고 이건 유속이 이제 저게 또 n 개수를 이제 포함돼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n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류의 조속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V는 이제 유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매닝의 공식에 의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의 유속표를 이용할 때는 종래에는 이제 약의 사방 공사에서는 이제 우리 반진에 구하는 공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유속계 표를 이제 지금은 야속 유속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속량 그에 의한 통면적을 A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유적의 그 실측을 하고 평균 유속 공식을 이제 V로 했을 때 유량을 우리가 Q로 하죠, 그죠? 이때 상정하는 방법은 유량에서 보신다 하면은 Q는 뭐였어요? 유량은 그죠? 예, 유량은 V 곱하기 A, 그러니까 통수탄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다가 곱했을 때 이때는 이제 세제곱당 초당 세제곱에 내리는 그러한 흘러내리는 그러한 하천의 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수웨이에 의한 방법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양수의 직사각형 칼날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Q에다가 유속량에다가 1.84를 곱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B를 주는데 B는 웨이의 그 넓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메타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10분의 N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수축된 중류 0으로만 계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는 웨이의 이제 원류의 그 수심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칼날웨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Q 유량은 1.4에다가 H 우리가 얘기하는 원류의 수심이었죠. 수심에 이제 2분의 5승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어떠한 물량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으로 보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 홍수유량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우량법 해가지고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우량법에 보시면 Q는 이제 K 유거의 개수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주어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0.35에서 0.85 사이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0.35나
0.45에서 65까지. 그 다음에 항폐 유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0.85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유적 면적이 있죠. 이 면적은 최대 면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20년에서 50년 차대 최대 사용되는 유적 해가지고 1시간에 한 100mm 정도 내리는 그러한 그 시우량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이제 여기 있네. 제가 잘못 뭐였네요. 최대로 이제 그 사방 공사했을 때는 언제 이거 20년에서 50년에 걸쳐서 내리는 비의 양을 계산해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시우량법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겠죠, 숫자는.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우량법은 우량의 관측 자료가 적고 첨도 우량에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비우량을 측정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Q는 이제 뭐예요? 작은 Q에 A를 곱한 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최대 이제 그 홍수량을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Q는 이제 비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Q는 약 한 0.2778에 대하다가 CI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리식에 의한 것은 Q에다가 0.002778을 갖다 곱하고 CAA를, 그러니까 유출계수라든가 최대 강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합리식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자면 합리식은 어떤 그 배수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호우 강도하고 첨도 유출량, 즉 그러니까 최대의 홍수량 강례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식으로서 사방댐의 최대 그 홍수량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폐 계류에서 그 유출 계수가 사력지에서는 0.9, 그 다음에 사력 유가지에서는 0.8, 그 다음에 사력 퇴적지 같은 경우는 0.7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흔적법이라는 것은 홍수가 이제 그 직후, 홍수 직후 유월 조사에서 쓰레기의 흔적이라든가 개안 토심, 토심의 침식 등을 위치를 이제 홍수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기록가 있다가 하면 홍수가 나면은 이만큼 물이 넘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인가 보면 이제 물의 그 높이 같은 것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가 다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이 이제 점차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남아져 있는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홍수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 사방공학 같은 경우는 일부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